안녕하세요. 128회 정보관리 기술사 2교시 기출풀이를 담당한 박기정 기술사입니다. 이번 128회 정보관리 2교시 문제는 법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법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 번쯤 보고 응시하신 분들에게는 답안 작성이 좀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못하고 응시하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좀 보면, 1번 문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로, 이 가이드라인을 팩트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셔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문제고요. 문제를 보면 먼저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볼 경우에는, 이거 첫 번째부터 일단락에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공공 부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예, 클라우드 발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발전법을 보면은 공공 부분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그리고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그 클라우드 발전법과 관련된 그 내용의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3번 문제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봉쇄가 일어나면서 물류수급에 문제가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에 좀 위기가 많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술사들은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예,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번 문제, 예, 법 문제입니다. 데이터 3법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된 내용을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 좀 잘 작성을 해주시면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 좀 점수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5번 문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고려사항과 COE. 저도 이 COE에 대한 내용을 사실 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교시형 기출풀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COE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COE 개념만 아시고 좀 접근을 하신 분들에게는 좀 점수를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이번에 좀 점수를 좀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기납적 사고와 기계학습. 예, 기계학습은 보통 통계적 추론 그리고 기납적 추론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납적 사고와 기계학습에 대해서 작성을 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납적 사고, 기납적 추론을 중심으로 기계학습을 작성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개념, 필요성, 모델, 단계별 수행 방안, 지표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되었냐면 그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데이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좀 흘려보내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몇몇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요처 중에 데이터 품질에 대한 그 이슈를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 위해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1단락부터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 관리 개념 그리고 필요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부터 바로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의 개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직, 절차, 품질 기준, 품질 관리 방법이나 활동들을 정의하고 점검하고 조치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의 필요성은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작성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각자 더 좋은 그 내용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써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성한 이 내용을 같이 보면 데이터 기반 정책 성공 위해 데이터 품질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댐 핵심 사업의 데이터 품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이 단락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모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모델을 딱 이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 품질 관리 모델은 원칙, 대상, 기준, 조직,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획, 구축, 운영 및 활용은 품질 관리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이드라인에는 요 그림에는 요 그림 좀 작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많이 써주셔야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그 품질 관리 모델에서 원칙은 어, 관리 측면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 원칙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품질 관리 대상은 인간에게 개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기준은 품질 관리 지표가 되겠고요. 조직은 품질 관리 활동을 하는 수행 조직, 그리고 절차는 품질 검사, 그리고 원인 분석, 그리고 개선 조치를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물어본 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단계별 수행 방안입니다. 이 단계별 수행 방안은 품질 관리 활동 이거 있죠. 계획, 구축, 운영, 활용. 요거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품질 관리 계획 수립, 업무 정의, 품질 검사 방법을 기술을 하고,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는 구축 데이터 품질 확보, 구축 단계별 품질 관리, 품질 관리를 수행을 합니다. 아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운영 활용 단계에서는 운영 단계 품질 관리, 활용 단계 품질 관리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물어본 거는 3단락에 작성을 하는데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 지표도 그 가이드라인에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축 공정, 데이터 적합성, 데이터 정확성, 그리고 학습 모델에 대해서 품질 지표가 있고요. 구축 공정에는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 그리고 데이터 적합성에는 기준 적합성, 기술 적합성, 통계적 다양성, 의미 정확성, 구문 네. 의미 정확성과 구문 정확성은 데이터 정확성에 해당이 되고요. 학습 모델에는 알고리즘 적정성,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거 각각의 내용들은 아마 그 해설지가 같이 올라갈 건데 그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자세히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문제이고요. 네, 그 출제 배경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촉진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단락부터 보면은 1단락에 물어본 것부터 같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단락에 처음에 물어본 거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절차에 따른 주요 태스크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 태스크는 이용 단계 수립, 서비스 검색, 상세 검토 및 선정, 이용 방식 선정 및 계약, 그리고 이용 실적 관리 이렇게 5단계로 그 태스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조금 더 상세히 보면 이용 계획 수립에는 도입 가능성 검토, 중장기 계획 수립, 클라우드 예산 확보가 있고요. 도입 가능성 검토에는 정책 부합성, 비용 타당성, 보안 적합성 등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 수립에는 국가 정보화 기본 계획과 그리고 클라우드 시행 계획을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는 예산을 미리 좀 확보를 해야 이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검색에는 구별적 및 서비스 검색이 있는데 기능 인터페이스와 보안, 품질, 운영 등의 기능들을 요구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 검토 및 성장 부분에는 서비스를 상세 검토하고 서비스를 선정을 합니다. 예, 검색된 서비스에 대해서, 뭐, 그 견적이나 그 기능 등을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선정을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용 방식 선정과 계약에서는 서비스 계약 방식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종합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이용기관에서 자체 구매 아니면 중앙 조달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할 때 이용 실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용 실적 등록, 서비스 이용 관리 당, 이렇게 총 5단계로 이제 구성을 해서 태스크에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물어본 거를 보면은, 클라우드 기본 설계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설계에는 그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가 있는데, 이게 조금 함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설계로 그 정확하게 작성하신 분들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냥 기본 설계, 상세 설계 통틀어서 설계를 작성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좀 점수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를 보면 공공 클라우드 목표를 노출하고 그리고 전략 정의, 그리고 아키텍처 수립, 아키텍처 설계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보통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고요. 기본 설계라 함은 보통 구성 요소들 그리고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인터페이스 네,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을 기본 설계라고 하고요. 자, 기본 설계 과정을 좀 자세히 보면은 목표 도출, 클라우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리고 품질 속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전략 정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수립 전략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클라우드 아키텍처 스타일이나 그런 참조 아키텍처 아니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아키텍처 수립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보통 뷰를 설계를 하는데, 어, 아키텍처 패턴이나 아키텍처 뷰를 통해서 공공 클라우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 논리적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등을 수립을 합니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를 평가, 그러니까 그 설계한 아키텍처를 이제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5단계로 좀 내용을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은 답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클라우드의 4가지 활용 구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통상적으로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프라이빗은 뭐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는 서비스 구조고, 퍼블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가 결합된 형태고요. 멀티 클라우드는 2곳 이상의 클라우드 공급 업체 또는 2개 이상의 퍼블릭, 프라이빗,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많이 안 좋은데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된 클라우드 형태로 활용하는 구조 이렇게 4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물어본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준비 단계, 평가 단계, 인증 단계가 있는데 보안 인증 절차에 대한 것도 이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키사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내용대로 작성을 해주셔야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좀 액티비티가 많은데 이거는 좀 암기를 두음을 좀 따서 암기를 평소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암기를 많이 하셨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면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절차가 저는 이렇게 각각 단계에 그냥 이렇게 절차만 그렸는데 각 준비 단계, 평가 단계, 인증 단계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써주시면 좀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물어본 게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사스, 파스, 이아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아스는 인프라, 그러니까 서버, 스토리지, 뭐 서버 네트워크에 대한 클라우드를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요. 파스는 플랫폼,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사스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그 3가지를 좀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평가 기준도 키사에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안내서라는 그 가이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아스부터 보면 이아스는 관리적 보호 조치 평가 기준, 물리적 보호 조치 평가 기준, 기술적 보호 조치 평가 기준, 그리고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보호 조치 평가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관리적 보호 조치 보면 정보보호 정책, 그 조직, 인적 보안, 자산 관리 서비스, 공급망 관리, 침해, 사고 관리, 연소성 관리, 중과성 관리 등을 수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 보호 조치 평가 기준으로는 물리적 보호 구역, 그리고 정보 처리 시설 및 장비를 물리적으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 보호 조치 평가 기준은 가상화 보안, 적분 통제,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시스템 개발 및 도입 보안 등이 잘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보호 조치 평가는 공공기관 보안 요구사항이 있어요. 보안 서비스 수준 협약, 뭐 보안 관리 수준, 사고 및 대응, 사고 및 장애 대응, 그리고 물리적 위치 및 분리 등, 뭐 이중화, 암호화 등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합니다. 사스를 보면 사스도 거의 비슷해요. 관리적 보호 조치 평가 기준, 기술적 보호 조치 평가 기준. 근데 여기서는 물리적 보호 조치가 없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물리적 보호 조치가 없고요. 그래서 관리적, 기술적, 그리고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보호 조치 평가 기준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파스가 빠져 있는데 파스에 대해서는 사스 표준 등급으로 평가 인증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기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제 안내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아스, 사스, 파스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평가 기준이 좀 내용이 좀 짧은데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안내서 네, 이거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공급망 관리의 개념, 중요성, 수요 예측, 안전재고, 적정재고, 산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출제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의 봉쇄가 되었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기술사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물어볼 경우에는 1단락부터 그냥 물어본 것부터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1단락은 공급망 관리의 개념. 공급망 관리는 뭐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정보기술 요소와 경영 요소를 결합해 원자재 조달,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체 관리를 관리하는 거고요. 어, 네, 다음에 물어본 게 공급망 관리 중요성의 대두 배경이 있죠. 네, 국가 간 통제.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국가 간 통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경영 자원의 이동이나 그다음에 제약, 소비자 네트워크 마비로 공급 사슬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CM의 구조적 문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정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급망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좀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보호무역 강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급 부조 사태를 겪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으로 국제적 생산 협력 체제에 좀 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SCM 공급망 관리가 좀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기업 환경 변화 그리고 제조 산업 마비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거 외에 그 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생각이나 아니면 뭐 좋은 사유, 뭐 대두 배경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풍부하게 많이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어본 건 수요 예측의 7단계. 7단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7단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먼저 그 제가 작성한 거 보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적 및 기간 산정,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영향 분석, 그 다음 수요 예측 및 반복 결정, 예측 실시, 비교 검증, 활용 가치 이렇게 7단계를 이렇게 7단계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목적 및 기간 확정은 기존 제품이나 신제품 대상을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예측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자료 수집은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뭐 설문조사나 자료조사 같은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영양 분석은 수요 영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 시장 규모나 성장률, 그리고 사용자들의 요구, 그리고 경쟁사 등을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수요 예측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사항에 맞는 수요 예측 방법을 결정을 하고, 뭐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뭐 이동평균법, 지수평화법 등이 있는데, 그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음 문제에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물어볼 때, 수요 예측 기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예측 실시를 합니다. 그 여러 기법을 사용해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어, 정, 정선점 예측, 전략적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교 검증. 실제 시적 자료 기준으로 예측 자료와 비교 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 가치, 다양한 관점으로 수요 예측을 세분의 활용 가치를 제가 여기 향성이라고 했는데 향상입니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네. 그 다음 물어본 게 수요 예측 기법. 네. 수요 예측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성적 예측 기법과 전략적 예측 기법이 있는데, 정성적 예측 기법부터 보면 시장조사법, 패널 동의법, 중역 의견법, 그리고 판매원 의견 합성법, 그리고 수명주기 유추법이 있습니다. 시장조사법은 시장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이고, 패널 동의법은 패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 의견법은 중력들의 의견을 모아 예측을 하는 거고, 판매원 의견 확산법은 각 지역의 담당 판매원들이 어, 각 지역에 대한 수요 예측지를 모아 전체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고요. 수명주기 유추법은 유사 제품, 그러니까 유사 제품들의 수명주기 이상의 수요 자료를 가지고 신제품 수요를 유추하고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 전략적 예측 기법으로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아리마, 분해법, 확산 모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부터 보면은 제품 판매량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별로 산출한 평균 추세를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지수평활법은 주어진 제품의 모든 판매량 자료를 이용하여 기간,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계산하고 그리고 추세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고요. 아리마는 판매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관 요인과 이동 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분해법은 과거 판매 자료가 갖고 있는 변화를 추세 변동, 주기 변동, 계절 변동, 뭐 불규칙 변동 등을 구분하고 각각 구분한 거를 예측한 후에 이를 결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이고요. 확산 모형은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을 바탕으로 제품이 확산되는 과정을 혁- 혁신 효과와 모방 효과로 구분하고 그리고 추정치를 통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그 수요 예측 기법을 이렇게 좀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물어본 게 안전 재고 및 적정 재고 산정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 이쪽 분야의 업무를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안전 재고 산정하는 이 공식은 사실 처음 봐요. 처음 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실적에 의한 산정 방법은 일평균 사용량 곱하기 리드 타임 곱하기 안전 지수인데, 리드 타임은 평균 제품 납기일이고 안전 지수는 중요도예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보통인 경우에는 1, 그리고 중요도가 조금 높다 그러면 1.5에서 2를 줍니다. 그래서 안전 재고를 이렇게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적에 의한 산정 방법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 산정 방법은 안전계수, 그리고 리드타임, 표준 편차가 있고요. 판매 추세에 따라 매월 수량이 가감되는 것을 산정할 때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납기일이 짧은 경우 산정 방법이 있는데, 예, 하루 최대 사용량, 최대 납기일 빼기 평균 사용 수량, 그리고 평균 납기일. 납기일이 보통 5일에서 7일, 보통 이렇게 짧은 경우.
짧은 경우 활용되는 그 산정 방법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적정 재고 산정 방법도 물어봤는데, 적정 재고는 뭐, 음, 그 안전 재고처럼 이런 공식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안전 재고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재고의 원활한 재고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 재고 수량을 예측을 한다. 즉, 재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적정 수량을 정한 뒤 적정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발주 지점을 파악하는 거고요. 제가 아는 업체는 최근 3개월 평균 주문량을 적정 재고로 산정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데이터 3법. 네, 법문제죠.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위해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제한 것 같고요. 먼저 1달러 데이터 3법 개정 배경은 먼저 규제 정비, 데이터 경제, 마이데이터, 데이터 가치라고 저는 제시를 했지만, 각자 많은 분들이, 각자 좀 개정 배경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고요. 규제 정비부터 보면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생기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경제는, 기업이 경제 활동을 위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 데이터, 그 데이터 개봉 활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가치,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3법 개정 내용을 보면 개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좀 핵심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개인 식별 정보를 가명 처리했을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처리나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좀 그 해설지를 조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정보 주체 권리 행사에 따라 본인 정보 통합, 조회, 그리고 신용자산 관리 등 어,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신용정보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개정된 내용들을 좀 풍부하게 많이 작성해 주시면 좋지만 좀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핵심만 예를 들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면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가치 활용 제고 이 내용과 그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되는 거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부분을 좀 작성해 주시면 좀, 그래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좀 더 많이 안다, 그리고 점수를 더 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더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물어본 게, 마이데이터 산업의 개념입니다. 네. 마이데이터 산업 개념들을 보면, 개인 데이터 보유자가 있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제3자, 그리고 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한테 보내주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는 다시 제3자한테 보내줄 수가 있고요. 물론 어, 개인 데이터 개인 데이터와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제3자는 개인에게 정보나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사업 패러다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보면은 금융뿐만이 아니라 관공서, 병원, 커머스 등 여러 기관에 그 흩어진 개인 정보도 개인이 동의한다면 3업체에 전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어본 거는 마이데이터 산업별 주요 제공 범위예요. 예, 주요 정보 제공 범위죠. 예.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정보 제공 범위가 금융권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여수신 정보, 보험 정보, 카드사 정보, 금융투자, 전자금융, 그리고 보증보험, 공공. 보통 예, 그럼 금융과 공공 이렇게 좀 부분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지금 이 범위를 이제 비금융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금 개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 제공 범위를 보면 은행, 저축은행, 그 상호금융 대부, 그리고 보험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사는 뭐 신용카드, 겸용 여신업, 금융투자는 증권, 연금, 뭐 핀테크 뭐 쭉쭉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정보 정보 제공 범위는 뭐 고객 정보, 뭐 계좌 정보, 잔액 정보, 그리고 카드 결제 정보, 카드 정보, 포인트 정보, 뭐 계좌 정보, 고객 정보 등등이 있어요. 요 그 정보 제공 범위는 뭐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해설지를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이 좀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어본 게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활성화 방안은 각자 좀 더 활성화 방안에 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좀 좋은 답안이 되고요. 먼저 제가 제시한 거는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어,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생태계 조성,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생태계 조성은 기업과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거고 협의체 구성은 정부 그리고 산업 분야 각 기관 등의 구체적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중개 플랫폼 데이터 표준화 보안이 있는데 중개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그리고 표준화한 후에 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사업자한테 제공하거나 중개해주는 플랫폼이고요. 데이터 표준화는 음, 그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금융이나 카드사나 뭐 은행이나 그 각각의 그 기관들이 그 데이터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 형식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형식도 다양한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은 그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한데 예, 그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표준을 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예, 그 개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이 필요로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 정보 제공 확대, 스타트업 유서, 신산업 발굴인데 특히 그 스타트업 유성은 그 마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비즈 그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산업 발굴은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으로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을 하면 마이 데이터 사업이 많이 좀 크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고려사항과 COE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출제 배경으로는 디지털 혁신의 전문가가 부족해요. 그 요즘에 IT 개발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디지털 혁신 전문가가 그 부족한데, 그 COE에 대한 역할을 이해를 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 그 COE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 양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좀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락부터 보면은 이거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고려사항과 COE. 그래서 이 둘에 대해 그 관계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관계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먼저 그 디지털 혁신에는 전문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
그 전문가는 비즈니스와 그리고 기술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기술을 적용 및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가가 필요로 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COE. 예, 그 역할을 하는 게 COE고요. COE는 업무 경험, 기술 지식, 그리고 비즈니스 가치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과 COE의 개념을 먼저 좀 보면은 디지털 혁신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세스 문화, 고객, 환경을 조성하거나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정하는 변화 관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COE는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가치, 기술 전문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전체 비즈니스를 완벽히 이해하고 기업의 가용 기술, 자원을 파악, 그리고 혁신을 주도하는 지도 혁신 성공을 위한 전략을 가진 목표 지향적 전문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한 그 폭넓은 이해가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적절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COE라고 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혁신을 유연하면서 혁신적인 태도로 어, 혁신을 주도하는 CO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다음에 물어본 게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고려사항인데, 저는 비즈니스 측면, 기술 측면, 조직 측면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고요. 비즈니스 측면을 보면 비즈니스 우선 고려, 비즈니스 중심 결합 고려, 그리고 고객 경험을 고려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우선 고려하는 이유가, 제가 이런 회사를 봤어요. 신기술을 도입하면 좋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온갖 신기술 좋은 거 다 갖다 썼는데, 이게 오히려 그 직원들이 그 신기술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이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과정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가 조금 이제 뒤로 밀리는 경우에 있는 회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먼저 우선을 고려를 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기술을 우선 도입보다 비즈니스 우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따라 효율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중심 결합 고려는 IT 기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결합해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을 고려하는 거고요. 고객 경험을 고려하는 것은 고객 경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세스를 위한 디지털 혁신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경험에 따라 프로세스를 혁신을 하는 거고요. 기술 측면에서는 전략적 혁신 역량 고려, 데이터 기반 혁신 고려가 있습니다. 전략적 혁신 역량 고려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기업의 전략적 혁신과 그리고 맞춤형 상품에 끼친 영향을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혁신 고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가치, 비전, 그리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고객 기대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활용을 고려를 합니다.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 문화 고려, 그리고 전문가 조직 구성을 고려합니다. 네, 조직 문화 고려는 보통 빅데이터를 IT 부서가 보통 관리를 하는데 어, 모든 여기 또 오타가 또 발견이 됐네요. 네, 네, 모든 기업의 모든 조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오타를 냈는데 모든 조직이 누구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전문가 조직 구성 고려, 즉 COE를 조직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기서 전문가 조직 구성 고려를 마지막에 이렇게 잡은 이유가 다음 물어본 게 COE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과 좀 연결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다음 물어본 거를 보면 COE의 역할인데, 제가 COE를 사실 좀 잘 모르고 있어서 좀 내용을 좀 검색을 해서 좀 알았는데,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지 않은 내용이어도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라도 작성을 해주시면 그래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CO의 역할을 보면 혁신 주도 역할, 비즈니스 이해, 고객 기대 파악, 기술 자원 파악, 그리고 정보 허브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전문가 조직 COE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 전체 비즈니스 목표, 비전, 프로세스, 그리고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전략적 비전 실현, 그리고 맞춤형, 고객 맞춤형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기대를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따라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기업의 자원 가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따라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의 자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정부 허브 역할은 어, 기업의 영업과 그리고 고객 그리고 파트너 간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정보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이고요. 귀납적 사고와 기계학습. 어, 출제 배경으로는 기계학습은 통계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통해 빅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납적 추론을 통한 기계학습에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기납적 사고와 기계학습. 그렇, 그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경우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제시를 해주고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락에 기나토 사고와 기계학습의 개념으로 기나토 허스와 기계학습이 기, 기, 기납적 사고와 기계학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좀 제시를 했고요. 개념으로는 기납적 사고는 어, 관찰될 개별적인 사례나 다양한 경험, 실천, 실험 결과 등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명제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에서 그 패턴을 추출하는 거예요. 비나토 사고는. 그리고 기계학습은 좀 잘들 아시고 계실 건데, 예,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는 분야이고요. 여기서 기계는 컴퓨터를 의미하고, 여기 학습은 비나토 사고를 의미합니다. 예. 원래 학습의 기나쪽 사고, 그리고 통계적 추론, 그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나쪽 사고를 물어봤으니까, 기나쪽 사고 중심으로 좀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납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 기나토 사고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념은 먼저 일단락해서 그 짚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나토 사고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경우 이렇게 그 단계를 좀 작성을 했고요. 단계는 0단계, 그러니까 문제 이해부터 규칙성 인식, 그리고 자료 수집, 실험 관찰, 추측 검증,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 그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1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3단계에서 다시 2단계, 2단계에서 다시 1단계로 가고 아니면 3단계에서 바로 1단계로 가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먼저 1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이 A 과정 이거를 살펴보면은 자료 수집, 실험, 관찰 과정을 생략하고 추측을 발견해서 바로 검증하는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나 실험 과정을 그 생략을 하고 바로 그냥 검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비과정의 경우, 비과정은 3단계에서 바로 2단계로 오는 거죠. 그럼 검증 과정에서, 발례를 발견했을 경우, 자신의 추측을 기각하지 않고 수정하기 위해 다시 사례를 수집하거나 수집했던 사례에 대해 재공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측 검증하는 이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뒤로 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C 과정은 2단계에서 1단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어, 문, 문제 해결자가 발견한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 전면적인 반례가 등장하여 자신의 추측을 기각하는 과정입니다. 예, 규칙성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규칙성을 다시 인식하는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D 과정은 3단계에서 1단계로 갑니다. 그 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추측에 대해 전면적인 발레가 등장하여 발견한 추측에 대해 기각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발레가 발견이 돼서 규칙성을 다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음, 아,
그리고 그 각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설지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해설지를 같이 좀 참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물어본 거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설명인데, 기계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문제를 학습을 하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은 없어요. 그냥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나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강화학습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잘된 행동인지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보상 또는 벌칙을 부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학습 알고리즘은 지도학습으로는 통상 랜덤 포레스트, 결정 트리, 소프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회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지도 학습으로는 클러스터링, K-민즈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2교시 해설을 모두 좀 모두 마쳤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고요. 128회 정보관리 2교시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